안녕하세요. 달빛 야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사윗감을 찾아 나선 시골 양반. 경상도 산골에 최참봉이라는 양반이 살았다. 벼슬 일하고는 참봉 하나뿐이었지만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이라는 자부심만큼은 대단했다. 문제는 자부심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논 두마지기에 밭 한 떼기, 거기서 나오는 것만으로 연명하는 처지라 끼니를 거르는 날도 허다했다. 그런 살림 형편에 외동딸 오기가 있었다. 오기는 인물도 곱고 마음씨도 고왔다. 이웃 마을까지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지만 최참봉이 조건이 까다로운 탓에 나이가 20이 넘도록 혼처가 없었다. 내 딸은 아무한테나 못 보내오. 양반 집안에 보내야지. 주변에서는 입이 닳도록 말렸다. 참봉어른,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십니까? 살림이 넉넉한 집안에 보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최참봉은 유지부동이었다. 내 대에 와서 가문을 욕되게 할 수는 없어. 그렇게 버티다 보니 어느덧 딸의 나이가 23이 되었다. 마을 처자들이 하나둘 시집을 가고 어떤 이는 벌써 아이를 둘씩이나 낳았는데 오기만 혼처가 없었다. 최참봉의 속은 날이 갈수록 타들어갔다. 어느 날 아침 최참봉은 밥상을 받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내가 직접 나서야겠소. 부인이 눈을 동그랗게 떴다. 직접 나서다니요? 사윗감을 찾아다니겠어. 이골 저골 다니다 보면 변변한 양반 총각 하나쯤은 있을 것 아니오. 부인은 한숨을 내쉬었다. 말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수십 년 함께 살아 알고 있었다. 최참봉은 그날로 보찜을 꾸렸다. 갈아입을 옷 한 벌에 노자 몇 푼,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며칠을 걸어 이 마을 저 마을을 기웃거렸지만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했다. 발은 부르트고 노자도 떨어져 갈 무렵 충청도 어느 마을 어귀에 들어섰다. 지친 몸을 이끌고 마을길을 걷는데 저쪽에서 한 총각이 서당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최참봉은 그 자리에 발이 딱 붙었다. 키가 훤칠하고 걸음걸이가 반듯하고 이목구비가 시원시원하게 생긴 총각이었다. 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서당문을 열고 들어가는 모습이 어찌나 점잖아 보이던지 최참봉은 자기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다. 저 총각이야. 그 길로 서당으로 들어가 훈장을 만났다. 박시성의 훈장이었는데 나이는 50줄에 인상이 근엄했다. 최참봉은 허리를 반쯤 굽히며 말했다. 나는 경상도에서 온 최참봉이라 하오. 조금 전에 서당에 들어간 총각이 어느 댁 자제분이요? 그 애는 내 아들이요. 최참봉의 눈이 빛났다. 글을 읽는 것을 보니 실력이 있어 보이던데 혼처는 정해졌소? 아직이요. 그렇다면 내 딸과 맺어주는 게 어떻겠소? 내 비록 살림이 넉넉지는 않으나 뼈대 있는 집안이요. 훈장은 잠자코 최참봉을 바라보았다. 두루마기가 낡고 신발 코도 터져 있어 살림이 넉넉지 않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래도 격식을 갖추어 두 사람은 차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자리에서 택일까지 했다. 최참봉은 날아갈 듯 기뻐하며 길을 떠났다. 잘 됐어. 인물도 반듯하고 서당에서 글까지 읽으니 나무랄 데가 없지. 그런데 최참봉이 돌아간 뒤 훈장은 혼자 앉아 생각이 잠겼다. 양반이기는 하나 살림이 그리 궁핍하면 혼인을 해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짐이 될 수도 있었다. 자기도 서당 훈장으로 넉넉지 못한 처지인데 며느리 집안마저 빈털털이라면 아들 앞날이 고달플 것 같았다. 차라리 살림이 좀 넉넉한 집딸과 맺어주면 좋으련만. 훈장은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서당에는 사동 하나가 있었다. 어릴 때 부모를 잃고 의지할 곳 없어 맡아 키운 아이였다. 이름은 상철, 나이는 22이었다. 얼굴은 그럭저럭 봐줄만 했다. 그 아이를 보내면 어떨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훈장은 스스로도 놀랐다. 그러나 한 번 든 생각은 쉬이 떠나지 않았다. 태길은 이미 잡혔고 무르기도 마땅치 않았다. 훈장은 결국 상철을 불렀다. 네가 신랑으로 가거라. 상철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제가요? 아무 소리 말고 거기 가서 잘 살면 그만이다. 상철은 어리둥절했지만 평생 훈장 밑에서 심부름만 해온 터라 거역할 생각도 하지 못했다. 마침내 홀예일이 되어 신랑이 찾아왔다. 최찬봉은 마당에 나가 신랑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버렸다. 분명 서당에서 봤던 그 훤칠한 총각이 아니었다. 키도 작고 인물도 달랐다. 최찬봉은 속에서 불덩이가 치솟았다. 혼인 행렬이 마당으로 들어서는데 최찬봉은 신랑을 붙들고 따졌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가 서당에서 본 총각이 아니지 않나? 상철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최찬봉은 땅을 치고 싶었다.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다니며 찾은 사윗감인데 다른 놈을 보내다니. 훈장이 자기를 속인 것이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오기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혼인하겠습니다. 최찬봉이 눈을 부릅뜨며 돌아보았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게냐? 이제 와서 그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이제 나이가 있습니다. 최찬봉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의 눈빛이 완강했다. 부인도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 이미 손님들도 다 모였는데 이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결국 혼례가 치러졌다. 그러나 최찬봉은 잔치상 앞에 앉아서도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혼례가 끝나고 신랑 신부가 인사를 하려고자 최찬봉은 짧게 한마디만 했다. 나는 절대 이 혼인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돌아서 버렸다. 최찬봉은 그날 이후 딸과의 왕래를 끊었다. 딸이 어떻게 사는지 알고 싶지도 않았다. 속은 것도 분하고 딸이 그런 사람한테 시집간 것도 분하고 자기 신세가 서러웠다. 제삿날에도 딸네 집 소식을 묻지 않았고 부인이 딸 얘기를 꺼내면 자리를 피했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말했다. 여보, 오기가 아이를 낳았다 합니다. 한번 가봐야 하지 않겠어요? 최찬봉은 못 들은 척했다. 그리고 사위가 요즘 장사를 한다는데 꽤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찬봉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깟 녀석 장사를 하는 게 뭐 대단하다고. 부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뒤로도 소문이 계속 들려왔다. 상철이 몇 개월에 걸쳐 곡물 중개업을 시작했는데 사람 보는 눈이 있고 셈이 빠른 덕에 2년 만에 제법 기반을 잡았다는 것이었다. 빚진 이가 있으면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고 어려운 이가 있으면 곡식을 먼저 빌려주니 거래하는 사람마다 믿고 따른다는 말도 들렸다. 최찬봉은 코웃음을 쳤다. 돈 좀 벌었다고 근본이 달라지나? 5년이 지난 어느 가을 부인이 병이 났다. 몸져 누운 부인이 힘없이 말했다. 여보, 죽기 전에 딸아이 한 번만 보았으면 좋겠소. 최찬봉은 그 말에 입을 다물고 말았다. 부인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결국 최찬봉은 마지못해 사람을 보내 딸을 불렀다. 며칠 후 오기가 왔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상철이 함께 왔는데 예전과 달리 옷도 반듯하게 차려입고 신수가 훤했다. 부인이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상철은 그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다.
방을 나오다 최찬봉과 눈이 마주치자 상철은 깊이 허리를 숙였다. 늦게 찾아뵈어 죄송합니다, 아버님. 최찬봉은 아무 말도 못하고 마당으로 내려갔다. 그로부터 2년 뒤 딸에게서 소식이 왔다. 사위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것이었다. 최찬봉은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다. 장사를 하면서도 서당 시절부터 갈고 닦은 글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말은 들었다. 새벽에 일어나 책을 읽고 밤에 장부를 정리한 뒤 다시 붓을 잡는다고 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도 최찬봉은 그러려니 했는데 진짜로 해낸 것이었다. 최찬봉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마당을 거닐다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딸이 고집을 부리던 그날이 떠올랐다. 그때는 딸이 철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어쩌면 딸이 자기보다 사람을 더 잘 본 것인지도 몰랐다. 자기는 인물만 보고 돌아왔는데 딸은 그 사람 눈빛을 보았을 것이었다. 최찬봉은 피식 웃었다. 나이 들어 사위한테 배우는구나 싶었다. 이튿날 아침 최찬봉은 부인에게 말했다. 보찜 좀 싸주시오. 딸네 집에 가봐야겠소. 부인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어머나, 어인일로요? 최찬봉이 헛기침을 하며 말했다. 축하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소? 최찬봉은 처음으로 딸의 집을 찾아가며 속으로 생각했다. 사람을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었어. 마음으로 봐야 제대로 보이는 법인데. 남편이 숨겨둔 여자. 시골 사는 어떤 선비가 과거보러 한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신기한 물건을 사가지고 왔다. 그건 거울이라는 거였다. 자기 모습을 비춰주는 물건을 보니 너무 신기해서 많은 돈을 주고 산 것이다. 과거도 떨어진 주제에 돈만 낭비한다고 잔소리를 들을까봐 거울을 장롱에 숨겨놓았다. 그리고는 아침 저녁으로 몰래 꺼내서 자기 모습을 비추어 보곤 했다. 오메, 정말 신기하네. 어느 날 선비의 아내가 남편이 장롱 속에서 뭔가를 꺼내더니 혼자만 살짝 보고 도로 감추는 걸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봐도 남편의 행동이 의심스러웠다. 여보,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아내가 묻자 남편은 화들짝 놀라며 아무것도 아니라며 장롱을 급히 닫아버리는 것이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이 궁금했다. 대체 장롱 안에 뭐가 있는데 저러는 걸까? 아내는 남편이 나간 사이에 장롱을 열어보았다. 거기에는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 보였다. 아내는 슬그머니 꺼내서 살펴보다가 기겁을 했다. 애고머니, 이게 뭐야? 너 누구야? 그 속에서 웬 젊은 여자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었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아내는 시어머니한테 달려갔다. 어머니, 이 여자 좀 보세요. 그게 뭐냐? 아내는 거울을 시어머니한테 보이며 남편이 한양에 가더니 첩을 얻어 장롱 속에 숨겨놓고 몰래 만난다며 야단 법석을 떨었다. 얘야, 그럴 리가 있냐? 시어머니가 거울을 받아들고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늙은 여자가 있었다. 얘야, 첩이 어디 있냐? 건넌마을 할마씨가 놀러왔구먼. 아니에요, 어머니. 잘 보세요. 시어머니와 아내가 거울을 서로 주고받으며 떠들어대자 시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는 조용히 하라며 야단을 쳤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말했다. 영감, 이 안에 누가 들어있는지 좀 보슈.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고는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영감탱이가 사나운 얼굴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 깜짝 놀란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고 소리쳤다. 이거 어떤 놈이야? 이 할망구가 다 늙은 나이에 노망이 났나? 영감을 숨겨놓고 뭐하는 짓이야? 뭐요? 내가 영감을 감춰뒀단 말이요? 이 양반 생사람 잡네.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자 시아버지도 어이가 없어 며느리에게 거울을 보여주며 물었다. 얘야, 이것 좀 봐라. 저 할망구가 노망이 났는지 다 늙은 나이에 영감을 들이는구나. 동네 창피해서 어떻게 산단 말이냐? 며느리는 분명히 젊은 여자를 보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아까 그 젊은 여자였다. 정신을 차린 며느리는 그 안에 유물이 들어있어 사람을 홀린다고 생각했다. 이 유물아, 당장 물러가라. 며느리는 그 안에 있는 유물이 사람으로 둔갑해서 골탕을 먹인다고 생각하고 거울을 향해 소리쳤다. 그랬더니 그 요물도 지지 않고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었다.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썩 물러가라고 소리치자 그 안에 있는 요물도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다. 한참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며느리는 거울을 있는 힘을 다해 집어던졌다. 벽에 부딪힌 거울이 조각조각 깨지고 말았다. 잘했다, 잘했어. 에이구, 시원하다. 시부모가 소리쳤다. 시끄러운 소리에 남편이 뛰어왔다. 그때 아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이 요물한테서 당신을 구해줬어요. 남편은 귀한 물건이 깨진 걸 보고 기가 차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봤다. 그리고는 진작 말해주지 못한 걸 후회했다. 아이고, 이 사람아, 이건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울이라는 신기한 물건이야. 가족들은 민망해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아내는 깨진 거울을 보며 특히 아쉬워했고 남편을 졸라 다시 거울을 샀다고 한다. 사돈댁에 간 두선이. 어느 마을에 머리가 조금 모자란 두선이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다. 그래도 다행히 부모에게 논밭을 물려받은 덕분에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나이가 40이 넘은 두선이를 동네 아이들이 심하게 놀려댔다. 그 중에 천수라는 총각이 가장 심하게 두선이를 놀리곤 했다. 찌는 듯한 어느 여름날, 두선이가 밭에서 풀을 뽑고 있는데 천수가 밭두렁에서 놀리기 시작했다. 이 느림보야, 그게 어디 밭을 매는 거냐? 점심 전에 후딱 해버려야지. 천수야, 어른을 놀리면 못 써. 두선이가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으며 말했다. 천수야, 나 벌써 이만큼이나 했다? 봐라. 두선이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흙투성이 손으로 문지르며 씩 웃었다. 그 모습을 본 천수는 낄낄대며 밭두렁을 떠났다. 두선이와 나이가 비슷한 또래는 모두 며느리와 사위, 심지어 손자까지 얻어 긴 담뱃대를 물고 노인 행세를 했다. 하지만 두선이는 동네 아이들의 짓궂은 놀림감이 되면서도 그저 웃기만 했다. 동네 안악들은 장가도 못 가는 두선이를 안타까워했다. 착한 두선이를 볼 때마다 상투라도 올려주자는 게 그들의 대화였다. 두선이 짝을 찾아줍시다. 저렇게 총각으로 평생 살게 할 순 없어요. 어느 날 드디어 두선이는 비슷한 처지의 처녀에게 겨우 장가를 들었고 두 사람은 그런대로 잘 지냈다. 두선이는 장가든 다음에 아들을 낳았다.
자기도 외아들인데다가 늦게 아들을 얻었으니 이루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이것들 보시오. 내가 아들을 낳았소. 두선이는 아내가 아들을 낳자 배꼽을 드러내고 동네를 누비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 모습을 본 동네 어른들은 실소를 터뜨렸다. 참,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더니 정신이 빠졌구먼. 아이들은 두선이의 앞뒤를 에워싸고 나뭇가지를 들고 따라다니며 마구 놀렸다. 두선이 배꼽 부래요. 그러면 두선이는 팔다리를 열심히 흔들며 춤을 추다가 이놈들 감히 어른을 놀리다니 하며 제법 어른스럽게 눈을 부라리며 꾸짖었지만 금방 입을 크게 벌리고 실실 웃고 말았다. 두선이는 동갑내기인 이웃의 동식이 할아범을 붙잡고 큰 소리를 쳤다. 야, 이젠 나도 애비가 되었단 말이다. 동식이 할아범은 전부터 두선이를 보고 철딱선이 없다고 놀리곤 했다. 동식이 할아범은 두선이 말을 듣고는 아들만 얻었다고 어른이 되는 줄 아는가? 나처럼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되는 거란 말이다. 하고 호통을 쳤다. 두선이는 흠칫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물었다. 진짜?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 된단 말인가? 당연하지. 손자까지 얻어야 어른이라고 할 수 있지. 그러면 내 아들도 얼른 장가를 보내 손자를 얻어야겠다. 어디 좋은 처자 있으면 중매해 줄 텐가? 동식이 할아범은 어이가 없었다. 뭐 이런 녀석이 아들을 얻었을까? 신통한 노릇일세. 하며 혀를 찼다. 옆에서 듣고 있던 만덕이 할아범이 점잖게 타일렀다. 이복의 두선이 오늘 낳은 아이를 어떻게 장가를 드릴 수 있겠나? 자네 아들을 장가를 드리려면 적어도 10년은 기다려야 한다네. 그리고 장가 보내는 일은 나중 문제고 우선 이름을 지어주라고 말했다. 두선이가 아들을 낳은 지 일주일이 지났다. 그동안에 두선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이웃 마을에까지 쫙 퍼졌다. 글쎄 말이에요.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대요.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는 물론이고 저녁마다 등잔불이 가물거리는 동네 행랑채에 모인 총각들까지도 두선이가 아들을 낳았다는 걸 화제에 올렸다. 동네 총각들은 두선이를 볼 때마다 웃으며 놀렸다. 두선이 어떻게 아들을 낳았는지 궁금하네 그려? 이놈들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냐? 그때마다 두선이는 제법 어른스럽게 꾸짖었다. 두선이는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도 마땅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마누라, 아들 이름을 지어줘야 하는데 생각이 나지 않는구려. 그래서 두선이는 동네에서 가장 학식이 높고 나이도 많은 최찬봉을 찾아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아침 일찍 최찬봉을 찾아갔다. 저 찬봉 어른 계신가요? 그러자 담뱃대로 재터리를 탁탁 치는 소리가 나더니 걔 누구시오? 하는 찬봉 어른의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저 두선인데요. 두선이는 소리나는 방문 쪽에다 대고 허리를 굽혔다. 그리고 방으로 올라가 다시 한번 절을 하고 찬봉 어른 앞에 공손히 꿇어앉았다. 최찬봉은 아랫목에 앉아 몸을 흔들며 칭찬을 했다. 그래. 자네가 아들을 얻었다는 소문은 들었네. 조상님들께 큰일을 했네 그려. 두선이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해 눈만 껌뻑거리자 최찬봉은 그래. 자네가 대를 이어서 장하단 말일세 하고 말했다. 그제야 두선이는 그 말뜻을 알아듣고 웃었다. 그 일 때문에 왔는데요. 제가 이번에 얻은 아들놈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최찬봉은 두선이 아들에게 인구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돌려보내려고 하다가 잠깐만 이리 와보게 하며 두선이를 다시 앉혔다. 최찬봉은 수염을 한번 쓰다듬고는 자네 집안은 손이 귀하니 이제부터 아명을 부르도록 하게나 하고 일러주었다. 두선이는 무슨 말인지 몰라 또 눈만 껌뻑였다. 그러자 최찬봉이 두선이 자네 아들한테 인구라는 이름 말고 천한 이름을 하나 더 지어서 장가들기 전까지는 그 이름으로 부르란 말일세. 그래야 명이 길어진다는 얘기가 있다네. 내 말 알겠나? 하고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최찬봉 집을 나왔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천한 이름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러다 무심코 발을 잘못 밟아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지면서 길바닥에 있던 개똥을 짚고 말았다. 이런 더럽게 똥이! 두선이는 개똥이 잔뜩 묻은 손바닥을 돌담에 쓱쓱 문질렀다. 바로 그때 새벽 들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천수가 그런 두선이의 꼴을 보고 낄낄거리며 배를 움켜쥐고 웃었다. 이놈, 어른이 쓰러진 걸 보고 그렇게 놀리면 천벌 받는다. 천수는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오며 지게작대기로 두선이의 엉덩이를 쿡쿡 찌르면서 큰 소리로 놀려댔다. 여기 어르신께서 개똥을 몸에 치라고 행차하신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두선이는 속으로 좋은 생각이 났다 하며 무릎을 탁 쳤다. 두선이는 집에 닿기 무섭게 방으로 뛰어들었다. 무슨 영문인지 몰라 눈을 휘둥그렇게 뜬 아내를 보고 해죽해죽 웃으며 소리쳤다. 내가 지금 오다가 인구 이름을 지었다네. 그 소리에 놀라 자다가 깬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아내는 눈만 껌뻑거리다가 물었다. 인구가 누군데요? 이런 멍청한 여자 같으니라고. 인구가 우리 아기 이름이지 뭐긴 뭐야. 두선이는 울고 있는 아기를 가리켰다. 찬봉 어른 댁에서 돌아오다가 개똥을 밟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생각났다네. 찬봉 어른이 인구라고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나는 이름을 뭐라 지었냐면 오다가 이름을 짓기는 지었는데. 그런 남편을 멍하게 바라보던 아내가 사람 이름이 하나면 되지 뭐 2개씩이나 필요한가요? 하고 물었다.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딱하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했다. 멍청하기는 인구는 장가 보낸 뒤에 부를 이름이란 말이요. 찬봉 어른이 뭐라 했냐면 그래 천한 이름으로 불러야 인구가 오래 산다고 했지. 그제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선이는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잘못해서 개똥을 밟고 쓰러졌는데 그 덕에 생각이 났다오. 참 생각났네. 개똥이가 어떤가? 개똥이. 부르기도 쉽고 좋지. 그렇게 말하며 아직도 손바닥에 묻은 개똥을 엉덩이에 쓱 문질렀다. 남편의 말을 듣고 있던 아내가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천한 이름을 하나 더 붙이면 더 오래 살지 않을까요? 두순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희죽이 웃으며 맞장구를 쳤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군. 인제 보니 당신도 나만큼 똑똑하네. 그래서 부부는 머리를 맞대고 이것저것 이름을 들먹이다가 마침내 개똥이 쇠똥이라고 부르기로 결정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동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고 떠들었다. 동네 아이들은 두선이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개똥이 쇠똥이 아버지라고 놀려댔다. 두선이 내외는 처음 얼마 동안은 그 소리가 듣기 거북했으나 차츰 세월이 흐르자 나중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다. 오히려 무럭무럭 자라는 인구를 보자 개똥이 쇠똥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걸 다행으로 여기기까지 했다. 인구는 자랄수록 부모와는 달리 똑똑하고 영리했다.
동네 어른들은 인구를 보기만 하면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말했다. 개천에서 용났다 용났어. 인구는 6살 무렵부터 최참봉 댁으로 글공부를 다녔다. 그러자 인구의 글재주는 날이 갈수록 발전하여 동네는 물론 이웃 마을에까지 소문이 퍼져나갔다. 두선이는 그런 아들이 자랑스러웠지만 돌아다니며 자랑을 하지는 않았다. 자식 자랑을 하면 자식에게 해롭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인구의 나이가 차자 여기저기서 중매가 들어왔다. 인구의 부모를 보면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인구야말로 신통한 아이라는 소문이 난 데다가 그를 가르치는 최참봉이 장차 틀림없이 장원급제할 인물이라고 감탄을 했다는 소문까지 퍼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두선이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논밭을 잘 가꾸어 사는데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두선이 마을에서 30리쯤 떨어진 덕바위란 마을에 김진사 댁에서 중매가 들어와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마을에선 고작해야 최참봉이 가장 높은 양반인데 그보다 더 높은 양반 댁에서 두선이와 사돈을 맺자고 했기 때문이다. 인구가 아무리 글재주가 있다고 해도 이런 큰 경사가 어디 있느냐며 모두 야단이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은 김진사가 특별히 최참봉에게 사람을 보내 이번 혼사를 옆에서 도와달라고 부탁했다는 사실이다. 들리는 말로는 20여일 전에 김진사가 이 동네를 지나다 최참봉 집에서 쉬어갔는데 그때 인구의 글재주에 대한 얘기를 듣고 두선이 집안에 대해 알아보고 갔다는 것이다. 김진사는 가족들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이 길러온 외동딸을 인구에게 보내기로 마음먹었다. 비록 두선이 내외는 변변치 못한 사람들이지만 집안을 굳이 따지면 지체 높은 양반 후손이란 말이야. 김진사가 가족들에게 말했다. 드디어 김진사가 정식으로 사윗감 선보러 오는 날이 되었다. 두선이 내외는 생전 처음으로 맞는 높은 어른을 어떻게 대접해야 좋을지 몰라서 갈팡질팡했다. 그래서 이웃 안악을 불러 음식상을 차리는 일을 도와달라고 했다. 최참봉도 인구네 집으로 와서 여러 가지 일을 가르쳐 주었다. 최참봉이 두선이에게 김진사가 오시면 인사를 나눈 다음에 소인의 미천한 아이를 그토록 어여삐 보아주시니 감사하옵니다 하고 말하게 하고 일러주었다. 그것 말일세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같은 개똥이 쇠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라네 하며 설명해 주었다. 두선이는 알았다는 듯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오가 조금 지나자 김진사가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 집으로 왔다. 두선이는 진사를 사랑채로 안내한 다음 넙죽 절을 하며 단숨에 말했다. 저의 모자란 새끼돼지 개똥이 쇠똥이를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사는 두선이가 어떤 사람인지 들어서 알고 있었으나 너무 기가 막혀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간신히 참았다. 진사가 인구를 불러 칭찬을 하고 나자 술상이 나오고 이어서 음식이 들어왔다. 저녁 때가 되어 진사가 갈 길이 멀다고 일어나자 두선이는 진사를 마을 어귀까지 배웅했다. 진사가 말했다. 이제 사돈지간이니 언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 오시게나. 두선이는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두선이네를 부러워했다. 그리고 침이 마르도록 인구를 칭찬했다. 개천에서 용이 난다더니 인구가 출세했네 출세했어. 그런데 날이 갈수록 한 가지 걱정거리가 두선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그건 어떻게 김진사 댁을 다녀올까 하는 것이었다. 두선이는 여태껏 지체 높은 양반집에 간 적이 한 번도 없는 데다가 나들이 때 입을 옷도 변변히 없는 것이다.
두선이는 이웃의 동식이 할아범에게 의논하기로 했다. 그날 저녁 두선이는 동식이네 집으로 갔다. 그리고 동식이 할아범에게 사돈이 될 김진사 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었고, 진사와 사돈을 맺게 된 두선이가 은근히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 셈이 나기도 한 동식이 할아범은 두선이를 한번 골려주기로 작정했다. 어흠. 두어 번 헛기침을 하고 난 동식이 할아범은 점잔을 빼며 말했다. 먼저 진사어른을 만나면 그동안 간에 무고하신지요 하고 인사를 해야 하네. 그럼 물론 인사는 해야지. 두선이가 대꾸를 하자 동식이 할아범이 손을 저었다. 이 사람이 급하긴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단 말이다. 동식이 할아범은 잠시 뜸을 들였다. 그렇게 인사를 한 다음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진사의 딸이 들어와 자네한테 절을 할 거란 말이다. 그럼 자네는 점잖게 절을 받은 다음 정말 훌륭한 처녀다 하고 진사의 딸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 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것뿐인가 손을 보니 밭일도 잘하겠네 그려. 하고 말하란 말이야. 알겠는가? 두선이는 이왕 생각난 김에 얼른 김진사 댁을 다녀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래서 동식이 할아범의 갓과 두루마기를 빌려서 집으로 돌아가 동식이 할아범이 일러준 대로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연습했다. 두선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자 아내가 두루마기 옷깃을 바로잡아주면서 말했다. 공연히 사돈 어른 댁에 가서 흉 잡힐 일을 하지 마시고 정신 바짝 차리세요. 두선이는 그런 아내가 못마땅한 듯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자네처럼 모자란 사람인 줄 아는가? 두선이는 마을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에게 덕바위로 가는 길을 묻고 또 물었다. 그리고 해가 서산마루에 걸릴 때쯤 간신히 덕바위에 닿았다. 두선이는 마을 사람의 안내를 받아 김진사 댁으로 갔다. 김진사는 몸소 마당까지 내려와 두선이를 반갑게 맞아주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했네. 어서 안으로 들게. 김진사는 두선이와 방으로 들어와 마주 앉았다. 진사 어른께서는 그동안 두선이는 그 다음 말이 생각나지 않아 어물거렸다. 그러자 김진사가 두선이의 속을 짐작하고 그래 나는 별거 없이 잘 지냈다네. 그런데 자네는? 하고 말하자 두선이는 무릎을 탁 치며 그릴 듯이 말했다. 옳거니 그동안 별거 없이 잘 지내셨는지요? 두선이를 보려고 김진산의 사랑방으로 모인 마을 사람들은 두선이의 그런 행동을 보고 기가 막혔으나 진사 앞이라 감히 웃지도 못하고 속으로만 혀를 차고 있었다.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김진사와 단둘이 되자 두선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농사 얘기로부터 시작하여 닥치는 대로 이것저것 횡설수설했다. 얼마 후에 김진사의 딸이 술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김진사가 딸을 보고 얘야 어서 절을 하렴. 이분이 너의 시아버님 되실 분이다. 하고 말했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보자 세상에서 그렇게 곱고 예쁜 처녀를 처음 보았던지라 그만 넋을 잃은 듯이 멍하니 보고만 있었다. 김진사의 딸이 두선이에게 사뿐히 절을 했다. 그러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두선이는 벌떡 일어나 맞절을 했다. 얼마나 그의 동작이 빨랐던지 진사가 미쳐 말릴 틈도 없었다. 김진사는 헛기침을 하며 두선이를 자기 앞에 끌어안쳤다. 그러고 나서는 내 딸이 아직 부족하니 자네가 데려다가 잘 좀 돌봐주시게 하며 흔히 딸을 시집 보낼 때 하는 인사말을 했다. 두선이는 연신 대답을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동식이 할아범이 김진사의 딸에게 하라고 일러주었던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자 눈만 껌뻑거리고 있었다. 그때 김진사의 딸이 소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오기 구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하며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바로 그 순간 생각이 났다. 두선이는 김진사의 딸을 잔뜩 노려보며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말해버렸다. 정말 훌륭한 처녀 아닌가. 엉덩이가 넓적하니 아이는 잘 낳겠네. 그리고 입이 큼지막하니 먹성도 좋겠다. 그뿐인가? 손을 보니 밭일도 잘하겠네 그려. 진사의 딸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방에서 뛰쳐나갔다. 김진사는 두선이의 사람됨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줄은 미처 몰랐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쫓아버리고 싶었지만 양반 체면에 일단 정해진 일을 그렇게 할 수도 없어 김진사는 꾹 눌러 참았다. 두선이는 그제야 실수 없이 모두 해치웠다는 듯이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김진사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은 두선이는 어두워져서야 작별을 구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캄캄한 산길을 터벅터벅 혼자 걸으며 두선이는 킬킬거리며 혼자 중얼거렸다. 어흠, 여보 마누라, 아무 걱정할 것 없어. 우리 인구가 말이요, 장가들어 손자 하나 떡하니 낳아주면 나도 어엿한 어른이 된단 말이요. 오늘 덕바위에 가서 모든 일이 아주 잘 되었지. 진사 어른도 나를 보자 아주 좋아하셨거든. 내가 떠나기 전부터 인사말을 단단히 외워서 갔으니까. 그럼. 난 당신 같은 멍청이가 아니거든. 아주 멋지게 해냈어. 두선이는 돌아가는 길에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